떠남은 과자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날 씨하고 뭐 얘기를 나눈 적도 없습니까? 그날. 그런데 그 씨는 그럼 왜 그런 거죠? 뭐라 그랬어 정확하게? 그것도 어? 자기 병. 가 지질 들었는데. 내가 지질 들어간다고? 저기 좀 시키세요. 뭐 그렇게 안 되지. 내가 그거한테 무슨 몸싸움 한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요. 저기 무슨 약을 먹고 있대요. 정신병원에 가세요.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 다시 아내를 찾았습니다. 가면서 우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병원 가기가 정말 싫어해요. 싫어하던 사람이 29년 혼자 자발적으로 갔더라고요. 이 씨가 약을 먹은 건 사모님이 있는 동으로 옮긴 이유라고 했습니다. 힘들어하던 이 씨는 그런 고충을 팀장에게 하소연하기까지 했지만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좀 우울증이셨던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잠깐 기도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확인 중에 있으니까. 이 씨는 무엇 때문에 분신까지 해야 했을까? 자살한 사람들이 왜 자살했는지 원인을 찾는 심리부검처럼 문자, SNS 등 모든 기록을 전방위로 분석해 이 씨가 왜 자살을 시도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려는 겁니다. 개인적 우울증이 좀 상당한 요인이 됩니까? 우울증하고 관계를 짓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혹시 촉발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거는 나보다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오로지 아빠 혹은 남편의 치료에만 전력하고 계속 다독거려주고 수용적인 게 너무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눈 뜨라 그랬지? 가족들이야말로 힘든 이 씨를 버티게 해준 힘이라고 했습니다. 아빠 여기 좀 봐줘봐. 가정 문제가 아니라면 직장 문제는 어떤 영향을 준 걸까? 근무처의 변경, 또 새로운 근무처에서의 적응 과정, 그게 남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가외적으로 그런 자극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자극이 있겠지만 그것이 자살을 가게 하는 도화선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히려 우울증 병력은 분신 자살과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분신 자살은 안 해요. 우울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힘들어서 죽는 건데 힘들어서 죽는 사람이 왜 구태여 불을 내겠어요, 본인한테요. 분신은요, 내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그날 아파트에서 이 씨가 하고 싶었던 얘긴 무엇이었을까? 경비원 이 씨의 가족은 본인은 경비원으로, 아내는 대형마트의 계산원으로, 그리고 대학생인 아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전형적인 서민층입니다. 비록 집안 형편은 넉넉지는 않지만 심리 분석을 했던 상담사들도 하나같이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는 밝고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올해 53살인 경비원 이 씨는 바로 그런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가 왜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동료 경비원들은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어딜 가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입주민이 한두 명씩 있고 또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쯤은 꾹 참고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비원 이 씨가 느낀 모욕감은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전문가들은 모욕감을 주는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욕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가해자는 전혀 모르지만 당하는 피해자의 마음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풍선을 터뜨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바람을 넣어서 터지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적은 양의 바람을 조금씩 넣어도 어느 순간 한계에 치려면 결국 풍선은 펑 하고 터지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욕당하는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리고 그것이 사람마다 견뎌내는 자신만의 한계치에 다다르는 어느 순간 극단적인 선택으로 폭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분신한 이 씨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비원 이 씨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은 이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경남 창원. 4년 전 경비원 김 씨가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유를 써놓고 죽어서 업사인들 올라가고 내 저때 저상기 때문에 죽었다고. 10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일하면서 큰 소리 한 번 낼 줄 모르던 김 씨였기에 그의 죽음은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참 좋아. 내가 11년을 끝까지 했는 사람인데 가서 얼마나 착실하고 일도 잘하고 그랬는데 여기 사는 사람이 자꾸만 진기 아저씨를 보고 뭔 살구를 깔아줘 있어서 막 해서. 사건의 발단은 한 입주민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면서입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스스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자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어서 정말 부지런하시고 우리 아파트에서 정말 잘하신다고 칭찬을 잘하신 분이었어요. 김 씨가 자살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1층에서는 입주민으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경비 아저씨는 무시하고 이런 언행을 한 것이 그게 사람 무시한 것이 잘못된 거잖아 이거지.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저씨한테 손으로 처음에는 못 때리니까 배로 가만히 이렇게 치더라고요. 배로? 밀고 그래 하다가는 나중에는 그 아저씨한테 이제 한 역사를 잡고 한테 이렇게 올려갖고 막 그러는 걸 내가 봤거든요. 때렸어요? 때리진 않았고 배를 하면서 전기실에서 이렇게 막 끌고 가야 된다 해나? 67살 경비원 김 씨를 배로 밀치고 멱살을 잡았던 건 50대 주민이었습니다. 제가 그 경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처음에 막 싸우다가 경비가 많은 거냐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많으냐고 막 이래 하니까 아저씨한테서 애들한테 집에 가라, 조용히 하고 집에 가라고 막 그래 하더라고요. 입주민에게 경비가 뭐 하는 거냐는 핀잔을 듣고 멱살까지 잡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데 왜 경비원이 막지 않았냐는 겁니다.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 학생들이 그 시끄럽게 하고 막 장난을 치고 놀다 보니까 집에서 시끄럽게 이제 하고 그걸 듣고 있다가 나와서 경비원한테 빨리 애들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아마 질책을 한 그런 내용 중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주민도 그 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4년 전 그때를 그리고 경비원 김 씨를 그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경비는 경비답게 안 하고 그 아들 모가지 30명 모가 있으니까 보내라 했는데 보라기도 북한하고 안 보내고 경비가 나갈 사람 경비 엉덩이 치가고 경비하시고 그렇고 안 오는 게 그렇고.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은 경비원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으니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겁니다. 아저씨는 잘못하신 게 없으신 거예요? 지나라 지금 내가 조금 더 누르치는 거고 그치 이유도 없고 정말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보겠어요. 경비원 김 씨의 유서엔 그날 그 주민이 한 말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정작 말을 한 주민은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모임을 하는 사람이 나거든. 이제 집에 끌려다니면서 이제 그 주민도 많이 포진됐으니까 하니까 저 이제 억울해서 공통이 터졌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준 모멸감으로 인해서 내가 자살할 때는 일종의 이게 시위죠. 나를 이렇게 죽일 만큼 당신에 대해서 분노가 극도에 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날 주민에게서 받은 모멸감은 한 남자의 삶을 완전히 꺾어놓고야 만 겁니다. 경비는 무슨 말이야? 무슨이니까 이 주민들한테는 시키는데도 구분구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지.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야 그게. 불감이라는 것 또는 모욕이라는 것, 경멸이라는 것은 그 마음 그 전체를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에게 가장 어떤 자기가 살아갈 이유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파괴해버리는 거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감정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신들 나름의 애환에 대해 경비원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있는 순간에 인격이라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개맛도 못해요. 지집에서 키우는 개맛도 많아요. 경비 옷을 입는 순간. 순간에 끝나버려요. 지금 사회 전반적 인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죠 뭐 하이. 현대판 노예 솔직한 말.
현대판 노예라고 보시면 돼요. 경비원들의 불만은 단단히 쌓여 있는 듯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경비원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 합니다. 그냥 모든 마음을 버린 거죠. 쓸개를 버리고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산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득도를 하면 득도. 보통 사람들은 견뎌내지를 못해요. 가죠. 그냥 그만두고 가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도중 주민이 다가옵니다. 가지고 예. 주민의 말에 경비원은 바삐 움직입니다. 나가야 할 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다른 주민의 차를 옮겨줍니다. 골프나 이런 거 갔다 오면은 골프채 같은 거 현관까지 들여다 주는 거.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갖다 주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 갖다 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골프채를요? 골프채 같은 거. 무슨 이거 호텔도 아닌데. 이거 호텔도 마찬가지. 네. 주민이 부르자 또 달려갑니다. 경비실에서 차 키를 가져옵니다. 차를 빼야 하는데 주변에 차가 가로막고 있다. 이럴 때 이 아파트에서는 차 주인이 아닌 경비원을 찾습니다. 주차를 해결하고 돌아옵니다. 이번엔 택배기사입니다. 부재 중인 주민들에게 택배를 전달하는 것도 늘상 있는 일입니다. 시네요. 아이고. 택배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봤을 때 밥 먹다 말고 몇 번씩 뛰어나가고. 차 키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100개도 넘어요. 뭐 설악까지. 주민들은 여분의 차 열쇠를 아예 경비실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는 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주요 업무는 주차입니다. 또 다른 입주민이 등장했습니다. 저쪽에만 있어요. 아침 6시 아, 8시. 어디에 차 있어? 왼쪽에 몇 번? 6시까지. 아파트 밖도로에 불법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단속 시간 전에 아파트 안으로 들여놔달라는 겁니다. 이곳에선 의뢰 경비원이 하는 일입니다. 업무에 한계가 없거든. 여기 보면 주차소가 99%거든,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 경비원에 대한 등급을 같이 주차는 이거는 사실 뭡니까? 기능직 아닙니까? 기능직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하 주차장이 없다 보니 퇴근 시간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이 무렵이면 경비원들은 아예 주차 요원으로 돌변합니다. 10년 무사고인데도 노원 자동차 학원에서요 하루에 3만 8천 원인가 해갖고 2시간씩 8만 원씩 해갖고 내가 6일을 투자를 했어요. 집값이 비싼 아파트 단지다 보니 외제차도 꽤 많습니다. 한 대가 하나씩 다 있어요. 보세요. 진짜 외제차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여기는 외제차가 더 많아요. 내가 하루에 차 움직이는 게 돈에 쓰고 따지면 70억을 움직여. 하루에 70억 매일.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 주민들이 주차할 때 주변을 살피는 것도 경비원의 역할입니다. 경비원들은 오늘도 자신의 연봉보다도 비싼 차들을 대신 주차해주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보이면 바로 차를 넣어야 다음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익숙한 듯 좁은 공간에 주차를 끝냅니다. 하루에 한두 대도 아니고 워낙 여러 차량을 움직이다 보니 접촉사고는 나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1,100몇십만 원까지 물어준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옷을 벗고 나가야 되는데 또 여기서 또 아니면 이제 또 당장 또 가기도 그렇고 그냥 임금이 여기서 나니까. 근데 월급에서 10만 원은 지금 따로 저금을 하고 있다니까요. 언제 내가 사고 나서 별세 낼지 모르니까. 여기는 다 외제차다 보니까 접촉만 사고만 나도 그냥 몇십만 원이에요. 몇십만 원이니까.
항변 한 번 못하고 1,000만 원 넘는 차값을 고스란히 물어주는 건 입주민의 민원 때문이